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기 있는 최영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부경대학 이전에 지금 SK하이닉스죠. 현대전자에 87년도에 입사했다가 한 15년 동안 다니다가 그냥 부산에 자리가 있길래 잽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도 좀 있는 편인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 오늘 전공을 보니까 전자과도 있고 다양한데 이 수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되게 학년이 몇 학년이요? 3학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학년 대학원생은 없죠. 전자과가 아닌 학생은. 네, 그러면 아마 내가 이게 준비한 것들, 오늘 이 수업은 주로 어떠냐면 실습입니다. 스파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실습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 이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게 스파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실습하는가, 어떻게 해보는가, 설계를 해보는가, 그에 대한 방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됩니다. 자, 보통 우리 1세대 뭡니까?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해가지고 농업이 제일 처음에 되게 한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가 전기기관입니다. 그럼 한 300~400년 전이죠.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보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탱저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였다면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 만질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우리 일상에,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했는데 그 제3의 물결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실리콘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입니다. 자, 석기 시대죠. 자, 이게 뭐죠? 이게 구석기 시대에 우리 만든 일종의 칼입니다. 되게 20만 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 년 전 쭉 내려왔죠. 여기에 성분이 뭐냐면 실리콘입니다. 다만 실리콘의 성분인데 주성분이죠. 근데 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기를 쓸 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성분이 실리콘입니다. 차이는 뭐냐? 이건 뭡니까? 불순물이 9가 9개가 붙습니다. 99.9하고 또 9가 7개 붙은 퍼센티지의 순도를 가진 실리콘입니다. 똑같은 주성분이지만 이렇게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규석기 시대로 우리 원래 뭡니까? 옛날에 구석기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다시 말하면 제3의 물결, 우리 현재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이 정보, 반도체 산업은 바로 규석기, 구석기라는 규석기로 만들어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실리콘의 간단한 히스토리는 저에게 설명할 건데, 1800년대에도 전자과학이라는 게 없고 전기과학과만 있었어요. 전기과학은 뭐냐면 거대한 양이 아주 많은 전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방침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전자과학이라는 게 되냐면 1920년대에 처음으로 전폭기가 개발됨으로써 전자광, 일렉트로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미약한 신호를 그냥 그대로 썼는데 전폭기란 뭐냐? 미약한 신호를 크게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학문, 전자과학이란 학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광이라는 단어를 가능하게 했던 전폭기는 진공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겠죠. 지금도 보는 방법은 한 1억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오디오 제품에는 아직도 진공관을 씁니다. 왜? 전폭할 때 가장 원원에 가깝게 전폭할 수 있는 전폭기는 진공관입니다. 근데 진공관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부피도 크고 파워도 많이 먹고 상당히 또 릴라이비리티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쭉 쓰다가 1948년에 현재의 반도체가 가능해진
트랜지스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바이폴라 트랜지스타입니다. 자, 바이폴라 트랜지스타는 샤클리와 바딘 브리튼 세 분이 1947년 12월 달에 발명했습니다. 샤클리는 여러분들이 전자과학 수업할 때 다이오드의 수식 I equal IS exponential Q T분의 B라는 수식을 이분이 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자, 바틴은 뭐 이게 어떤 말하면 가장 운이 좋으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만든 분이었어요. experimental 해가지고 실제 도구를 만든 분인데 하여튼 이 세 분이 같이 일을 해서 만들었고 7년, 9년 만에 노벨상을 탑니다. 보통 노벨상은 자기가 어떤 큰 발전하게 되면 길게 되면 30년, 40년 뒤에 받는데 이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세 분이 노벨상을 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것처럼 부피가 크고 파워가 많이 먹는 게 이제 순식간으로 무지 작아졌습니다. 자,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은 뭐냐면 2년까지만 해도 뒷판에 저 트랜지스터를 하나만 썼는데 여기 킬비란 분하고 밥 노이스란 분은 아니 이걸 왜 따로 하나씩 써? 깃판 위에다가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고 거기다가 금속선을 연결하면 하나의 깃판 위에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잭 킬비란 분은 이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여기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없는 기능을 찾아내서 정폭기를 만들었지. 이분은 좀 노벨상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따로 해? 깃판이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해가지고 그냥 연결하면 된다는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노벨상을 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였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정폭기는, 저 반도체는 거의 90.9%가 마스펫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스펫은 누구냐면 아타야하고 강대한 박사님입니다. 자, 실은 1920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특성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만드는데 기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기술이 1960년에 이 두 분에 의해서 상용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도 벨랩이고 여기도 벨랩입니다. 자, 이 강대한 박사님은 살아계셨으면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으면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노벨상. 그래서 이분은 일찍 돌아가신 밤에 아마 노벨상을 못한 정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창고에 있던 마스펫이라는 기술을 살려냄으로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반도체는 거의 99% 다 마스펫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엘로그 서킷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바이폴라가 아닌 마스펫으로 실험하는, 실습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뭐 여기에서 그냥 내려다 딴 게 아니고, 여기는 계신 분들이 칩을 하는데, 아니, 칩 할 때마다 내가 왜 일을 시켜? 아니, A하고 하게 되면 G가 와서 그 다음 B도 하고, 그 다음 참 C를 하면 되지. 해가지고,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칩에다가 어떤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겁니다. 즉, 밖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하여금 칩을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퀀스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마이크로프로세서입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실리콘 역사를 볼 수 있죠. 자, 이 세 분이 바로, 자, 이 윌리엄 샤클리라는 분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론적인 것과 거의 다 했죠. 다 했는데 실제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가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실제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 분이 합쳐서 노벨상을 탔고요. 노벨상은 47년에 만들었다가, 근데. 자, 이분이 잭 킬비입니다. 자, 이분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미국 공부할 때 복도에 지나는데 한 분이 키가 한 198 정도 돼요. 머리카락은 저보다 훨씬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근데 안경도 보면 굉장히 검은 풀들 쓰고 굉장히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이메리터스 프로페서 해가지고 가끔씩 오시는 분인데, 난 복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저분이 잭 킬비야, 잭 킬비라고 얘기를 난 누구신 것들만.
이분이 1958년에 여기다가 TR 뭐 TR 하나 만든다. 여기다 선을 연결한 겁니다. 즉, 이전까지만 해도 TR 하나가 하나의 단품이었는데, 이분은 여기 트랜지스터와 여기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기판에 만들고 선을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반도체 직접 회로의 시작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죠. 왜 따로 만들어? 이미 만드는 기술도 다 있습니다. 다만 왜 이걸 따로 만들어가 선을 연결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직접 회로입니다. 자, 이분은 반 나이스인데, 이분도 똑같은데, 이분은 오실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이분도 오실레이터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딱 같이 연결했습니다. 여기도 58년, 이죠? 여기는 59년인데, 거의 두 분이 서로 따라하면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특허는 어떻게 됐냐면, 킬비의 특허는 리젝이 되고, 노이스 특허가 어프로브 됐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근데 결국은 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서 결국은 재판에서 붙어서 long legal dispute를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인데 결국은 두 분 다, 오케이. 둘 다가 공동 특허, 둘 다 똑같은 특허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 잭 킬비만 노벨상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노세는 그 전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2000년이죠. 59, 60년이 2000년가 이제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노벨상 맞나요? 응? 이게 노벨상 맞습니까?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에다가 정션을 두 개를 만들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트 해가지고 기념 수식으로 그 복잡한 수식,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에 가면 그 수식 전개하는 건데, 수식 전개하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손으로 따라들을 만큼 많은 양의 수식 전개도 있고 뭔가 있지만 이건 수식도 없어요. 이게 2000년 뒤에 그랬어요. 왜 노벨상을 받았냐? 아이디어는 간단한지 몰라도 이게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을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직접 회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돌려지고 다녀야 되겠죠? 트랜지스터 다 하나씩 만들어 트랜지스터 이렇게 개씩 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트랜지스터 몰라도 아마 못해도 한 3, 40억 개 들어있을 텐데, 3, 40개 트랜지스터 따로따로 만들어 들고 있으면 그 등에 들고 다니죠? 배터리에 손에 들고 다니든지.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복도 많습니다. 이분이 또 무슨 특허를 갖고 있나?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쓰던 지금 계산기죠. 계산기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뭐, 보통 부자가 어떻습니까? 부자는 호수가 옆에 집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은 자기 집안에 호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달라스인데. TI가 텍사스의 북쪽에는 물도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또 오래 사셔가지고, 노벨상도 탔고, 이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디어 참. 자, 이제 우리의 아쉬운 강돈 박사님인데, 강돈 박사님은 지금 좀 이따가 내가 모스펫에서 간단히 강의를 할 텐데, 마스펫입니다. 마스펫에서 이게 1920년대에 있던 기술을 쓰게 됐던 걸 내가 좀 이따 설명했죠. 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쓰고 있냐를 설명했지만, 강돈 박사님하고 이 두 분이 60년대에 만들었고, 이게 엄청나게 작게 만들 수 있고, 파워도 적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디탈 하이는 디탈 회로를 만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다 이걸로 쓰입니다. 자, 강돈 박사님은 뭐 들어보신 적이 없죠? 오신데, 이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좀 그래. 1950년대 6.25 전쟁 때 군대도 안 가고 미국 도망가가 대학을 갔어요. 도망갔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시절에 미국의 대학을 가가 다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버드나 뭐 들어보면 6.25 전쟁 때 아마 정대가 돌아가신 분도 꽤 많은데 이분은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에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가지고 뭐 학위를 받고 열심히 이제 잘했는데 또 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87년도에 이번에 뭐 그때 나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이 되니까 뭐 한국에서 이야기 좀 했을 때 본인이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됩니까? 1992년인가 돌아가시네. 92년에 고혈압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즉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펫을 창고 있는 기술을 살려내신 분입니다. 즉 반도체 역사상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은 잭 킬리보다도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아쉽네요, 그게. 자, 모의 법칙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건 뭐 조금 이제 뭐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냥 1년 반만 지나면 즉 시반에 대한 트랜지스터 개수가 2배가 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옛날에 삼성전자에 계시는 지금 KT의 회장님이신 황창규 사장님께서 자기도 황해 법칙을 만들어 보겠다고. 황해 법칙은 뭔지 압니까? 황해 법칙은 뭐냐면 메모리에서 설계에서는 뭐 몇 년마다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건희 회장님한테 뭐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듣고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네. 이분 하여튼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즉 1년 반마다 칩이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배가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회사가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라인에는 그것도 오늘도 내가 간단히 소개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처음부터까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장비회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이론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산업화에서는 상당히 산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행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GM은 전화를 못 탔습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2번째 큰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가 빌 게이츠가 이랬어요. 야, 너 자동차가 우리 컴퓨터만큼 빨리 기술이 개발됐으면 지금 왜 자동차 가격은 $25밖에 안 하고 야 1갤런에 즉 3.8리터면 1600km로 가는 차를 만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와 즉 이게 바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입니다. 기계공학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자공학은 어떻죠? 바로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됐으면 자동차가 $25가고 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1갤런 3.8리터로 16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공학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끔씩 기계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전자과학에서는요, 바뀌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내가 대학 때 배웠던 책하고 지금하고는 뭐 기초적인 거 뭐 과목 빼놓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없는 과목들도 새로 생기고. 자, 이러자 기분 나쁘잖아요. 저 자동차 회사에서.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딱 그렇게 GM의 사람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차가 아무 이유 없이 빡 서지면 않는다는 거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도 처음 이게 피설 때문에도 갑자기 컴퓨터가 빡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등등해가지고 몇 가지 막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자과학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왜 배우냐면 바로 전자과학의 특성입니다. 전자과학은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기계공학하고 달리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이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죠? 이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아마 본 적도 없을걸요? 뭐예요?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에버카스 아닙니다. 주판 아닙니다.
looks like abacus. 주판같이 보이지만 이건 키펀치용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봤을 때 이 지금 자판을 우리처럼 이 자판에 쓰는 게 아니고 써주면 키펀치가 종이에다 구멍을 빵빵 뚫고 있어서 A, B, C, D 표현을 요게 기계로 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그냥 써있죠. 자, 이게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피 디스크도 이게 큰 게 있었죠. 벌렁벌렁 그 뭡니까? 뭐죠? 선풍 대신 쓰던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있고, 그 다음 CD가 오고, 그 다음 이게 뭐죠?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메모리 스토리지도 달라지고 있다. 예, 여기까지가 뭐 간단하게 반도체를 소개한 겁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뭐 제가 87년도부터 회사를 근무했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메모리를 거의 처음 해가지고 우리 한참 전부터 16메가, 63메가까지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물론 가면서 시간이 되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간단히 아주 빠르게 반도체 공조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아마 대학에서 4학년 과목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배우는 그 과목이 있을 텐데, 여기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뭐 좀 더 회화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스크와 웨이퍼와 케미컬, 화학약품들이 이 요리사처럼 프로세싱이 돼서 웨이퍼, 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가져오면 지금 배우는 거는 이게 마스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칩 설계입니다. 여기가 반도체 공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엔지니어가 크게 말하면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서킷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 엔지니어고 여기가 공정 엔지니어가 되겠죠. 자, 실리콘 웨이퍼는 뭐 알다시피 실리콘은 웨이퍼는 실리콘을 만들죠. 실리콘은 모래입니다. 자, 모래로 만들다 요즘은 뭐 광산에서 노는 걸 만드는데, 자, 순도를 이렇게 계속 올렸다가 여기서 순도가 어떻게 되냐면 단결정, 실리콘은 내릴 때 순도가 90.9가 9개 정도는 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잘라서 이제 웨이퍼로 만드는 겁니다. 자, 현재 웨이퍼는 우리나라에도 몬산토와 동부 몬산토와 실트론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생산합니다. 다만 아주 고순질에 좋은 거는 아직도 일본 시내쪽 걸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더 국산화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고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실제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 사진인데 여기 현재는 이게 30cm입니다. 이게 직경이 30cm 넓어요. 그래서 웨이퍼가 크기가 30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들은 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반도체 공정의 사진을 보면 거의 뒷배기에 놓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죠.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우리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주로 인텔이나 IBM이나 미국 회사들이 공개해요. 사실 이거 공개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에 내가 치는 분이 국정원에 가서 잡혀들어갔는데 이야 그것도 기술 유출인가 싶을 정도로 잡혀갔어요. 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3개월 전에 대만에서 또 우리 성균관 대학하고 뭐 삼성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벌써 그렇게 됐으면 아마 대만에 잡혀들어가다 한 10번 잡혀들어갔는데 그건 또 우리도 살짝 넘어가고 뭐 하여튼
기술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겠지만, 이런 장비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어떤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자, 베이직 프로세스 스텝은 뭐냐면, oxidation, photolithography, etching, diffusion, sputtering, chemical, CVD, ion implant, epitaxy, 이런 공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칩을 만드는 사진 찍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웨이퍼에 어떤 사진을 찍는데 실리콘 기판에다가 얇은 막입니다. 이게 보면 쉽게 화학약품이죠. 근데 레지스터 이게 관광액입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 마스크죠. 마스크면 여기가 빛이 통과하고 여기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빛이 통과된 부분은 날아가고 여기 남죠. 그다음에 날리면 마지막으로 웨이퍼 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장비가 스테파라는 장비인데, 반도체라서 웨이퍼의 사진인데, 지금 장비 한 대에 1,000억 합니다. 1,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1989년도에 그때 이야, 뭐라고 하냐면, 야, 라인에 100만 불 넘는 장비 들어와서, 야, 장비 가격이 100만 불 넘어서 그런다. 그때도 가장 비싼 게 스테퍼인데, 그때 89년에 100만 불 넘었어요. 그래서, 야, 장비가 이렇게 비싸는데, 그게 이제 1억 달러 합니다. 이 장비가 바로 얼마나 작게 만드는가를 결정합니다. 이 장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무지 비싸죠. 개념은 쉽죠. 그냥 여기 위에다가 여러 모양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요. 물론 전열은 아닙니다. 요즘 레이저 빛을 쓰죠. 자, 디퓨전이 돼가지고 뭐냐면 그런 겁니다. 비크에 깨끗한 물을 딱인데다 잉크방울 딱 들으면서 잉크가 쫙 퍼져나가죠. 그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이렇게 여기 뭡니까? M 요걸 만드는 겁니다. CVD. 이건 뭐냐면, 우리 겨울에 눈이 오면 눈 가리고 막 하얗게 눈이 덮이죠. 얇은 막이 덮이죠. 그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얇은 막, thin layer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 같은 건데, 이건 약간 플라즈마 산부의 LPCVD라고 약간 다른 거고. 자, 사실 지금 5마이크로는 규습기다 이고 구습기다 이고 진짜 침팬지 시절 이야기입니다. 난 실명적으로 여기가 되냐면 이게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됐죠?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사진도 찍고 애칭도 하고 막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요즘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되죠? 거의 500분의 1이에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1마이크로도 요를 500마이크로 되는 요런 맴스를 해가지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옥시데이션은 실리콘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쌉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산소고 두 번째가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실리콘인데 옥사이드를 아주 얇게 입힐 수 있어요. 옥사이드는 굉장히 좋은 전련체입니다. 인슐레이터입니다. 그걸 아주 쉽게 만드는데 그냥 1200도 정도 살짝 데운 다음에 그냥 물이나 산소를 부어주면 옥사이드가 쉽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자랍니다. 다만 자라는데 그 두께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파트링은 이번에 여러분들 좀 이 수업에 가지고 온 장면 이야기 힘들지만 실리콘을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면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주는 게 금속선을 연결해 줘야 되죠. 즉 그 금속선을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 스파트링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벽에다가 총 쏘면 어떻게 되죠? 시멘트 튀어나오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전자를 때도 알루미늄 타겟에다 막 때려버리면 알루미늄이 총 쏘면 벽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걸 일렉트릭 필드를 해가지고 당겨버려서 웨이퍼 표면 위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반도체 아까 공정에서 간단한 건데,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물질, N타입, P타입, 아르세닉, 포스포러스, 보론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뭐 업데이트가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건 얼마죠? 0.1, 100만원입니다. 삼성이 올해 연말에 10만원 CMOS 공정으로 제품을 한답니다. 연구실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10만원짜리 공정을 올 연말부터 양산합니다. 이거 얼마죠? 10배예요, 10배. 그럼 실험실에서는 지금 양산합니다. TSMC하고 삼성하고 경쟁이 붙어서 인텔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세 개 회사가 연말에 셋 다 회사 다 연말에 10만원 공정을 타겟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되죠? 그러면 되죠? 7,000분의 1입니다. 그 사실 아직도 못 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CMOS 프로세스인데 그냥 흘러가듯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웨이퍼를 칩을 공정에 웨이퍼를 잘란 부분을 보면 크로스 섹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뭐 옥사이드를 키우고 입히고 임플란트 하고 그다음 또 뭐 뭡니까 또 옥사이드 입히고 또 임플란트 하고 그다음 또 이게 또 나이트라이드를 해가지고 나이트라이드를 해가지고 또 입힌 다음에 날리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날리면 여기만 또 따로 해가지고 뭐 임플란트 치면 여기에 또 모양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계 실습을 배우는데 마스크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설계에서는 뭘 배우냐면 뭘 하냐면 이겁니다. 여기 빨갛게 된 게 폴리실리콘인데 요 발광하고 녹색하고 겹친 부분이 바로 마스펫의 WL입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의 WL입니다. 자, 얼마나 크기를 할 건가, L을 얼마나 할 건가, W를 얼마나 결정할 건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실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가지고 레이아웃을 그릴 때 요게 바로 W입니다. 요게 L이고 수평이 L이고 수직이 W입니다. 즉 요게 W고 요게 L인데 요걸 크기를 어떠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통해서 크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크기를 찾아내면 설계 스파이스라는 시뮬레이션 툴로 그 크기를 찾아내면 실제 레이아웃에서는 이렇게 이 모양을 다르게 하죠. 어디죠? W를 키우려면 늘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버터, 여기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해가지고 사이즈가 딱 결정이 되면 넘겨주면 레이아웃 팀에서는 이걸 레이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찍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칩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 이런 건 거의 자동화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얼마만 크게 할 건가? 자,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 뭐 정폭기도 설계해보고 디프레션 앰프도 설계해보고 오픈비도 설계해볼 건데 사이즈를 크기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한가는 결정하는 것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결정되면 이런 레이아웃을 주게 되면 그 레이아웃 받아서 앞에서 뭡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웨어 마스크. 이게 액티브 마스크래가 여기가 N 플러스 P 플러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폴리 마스크가 들어가죠. 여기 폴리 마스크입니다. 요 겹치는 부분이 요게 바로 W가 되고 요게 L이 되는 겁니다. 요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 실습을 통해서, 즉 설계를 통해서 W와 L이 결정이 되면 실제 레이아웃에는 저렇게 모양을 켜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보십시오. 계속 뭐 반복하면서 칩이 공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얼루미늄이죠. 이게 얼루미늄 마스크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돼서 어디서 여기 연결되고 여기와 여기 연결되고 여기는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설계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엔지니어가 다른 엔지니어가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인데 실제로 만든 공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해상할 때는 지우개 보는 겁니다. 웨이퍼 딱 포개가지고 옆으로 쌤해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 사진을 보려면 그냥 딱 보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화학 처리를 꽤 해야 됩니다. 화학 처리 해가지고 얼루미늄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소스 드레인의 이 남쪽에 있는 뭡니까? 여기 필드 옥사이드인데 필드 옥사이드 이런 부분을 경계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는 다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반도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W와 N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 전체 클래스, 사활동하는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뭐 이것도 간단한데 레이아웃입니다. 앞에서 그린 그림을 자 제일 마지막 걸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그냥 이 그림은 뭐 칸딘스키 그림하고 비슷하죠? 정사각형, 사각형 막 이렇게 아니면 뭐 피카소 그림처럼 마음대로 그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냥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자인율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앞에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것도 폴리 같은 경우는 이게 폴리실리콘인데 두 사이의 간격은 얼마여야 된다. 폭은 얼마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10나노 공정, 15나노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3A 폴리의 폭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냐가 바로 10나노 공정이면 10나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레이아웃을 할 때는 이걸 크기를 10나노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죠? 1.5보다 작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건 1.5나노, 1.5 마이크로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그린다는 거죠. 뭐, 여기서 보면 M 플러스 P 플러스는 반드시 뭐 얼마 정도 띄워줘야 된다. 자, 요거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르고 또 반도체 공정을 새로 개발할 때 엔지니어가 요 디자인율을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도 15년 전에도 디자인율이 보통 20장 정도인데 요즘은 보니까 디자인율이 거의 100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석사 학생을 데리고 레이아웃을 해가 칩을 만들어 보면 거의 동작을 안 해요. 왜? 100장이나 되는 디자인율을 다 읽어보고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칩 깔면 거의 뭐 DRC도 통과하고 ERC도 통과하고 LBS도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설계 엔지니어가 레이아웃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65나노 공정, 50나노 공정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서 이제 레이아웃도 하나의 엔지니어 영역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왜?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습니다. 공정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율도 막 100장, 150장 되니까 그걸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작게 그려야 되니까요. 그냥 넓은 캔버스에다 그냥 아무데나 그리는 게 아니고 크기를 줄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레이아웃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주어진 어떤 법칙을 따라서, 즉,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게 쭉 써놓은 겁니다. 저 이 그림은 사실 상징적인 그림이고, 실제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실제, 여기가 인버터인데, 인버터도 그릴 때도 되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컨택인데, 컨택도 반드시 간격이 있고, X축, Y축의 어떤 룰을 따라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의 정수배가 되게 그리게 되어 있고, 여기는 웰인데, 웰도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죠? 여기 PL입니다. PL은 반드시 이 전체 높이의 퍼센테이지가 얼마 이상 되도록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5나노 공정이 1.5 마이크로 공정이 정도니까 65나노 어떻겠죠? 저는 65나노 보지도 못했지만 상당히 복잡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인버터고, 여기에 낸드, 트윈풋 낸드 게이트고, 여기에 D 플립플랍입니다. 여기다는 D 플립플랍을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 PMOS고, 여기 NMOS입니다. 여기가 PMOS입니다. 여기 NMOS고. 여기 트윈풋 낸드 게이트에 여기가 NMOS 2개 있고, 여기 PMOS 2개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까지 보인다면요, 학부생도 아니죠.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이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 검은 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검은 점요? 컨택이라 해가지고, 금속선이 있으면 금속선하고 실리콘하고 접촉을 해야 되면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주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그 컨택 구멍, 연결해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메탈하고 연결되는 건 컨택이라고, 메탈하고 실리콘이 연결되는 것은 비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또 달라요. 같은 구멍인데도, 이거는, 여기 때문에, 요건 컨택이고, 요건 비아입니다. 왜 그렇게 생긴 거겠어요? 근데 비아란 말은 실제 이렇게 지나가다 통과다 이러니까 아마 금속과 금속선 연결할 때는 비아라고 그러고, 메탈하고 실리콘 만들면 만나면서 컨택이라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러냐? 묻지 마시고 그냥 반도체 공정이 1947년부터 하면서 하나씩 쌓아오는 겁니다. 또 회사마다 이름도 약간 다르질 수도 있고, 앞에서 보면 웰, 어떤 회사는 웰, 어떤 회사는 모트, 상당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라인은 거의 영어입니다. 요거가 다 영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 반도체가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학부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도 가르치는 데 드물고요. 보통 일반 회사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냥 학부에서는 제가 수업할 때는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앞에 이런 거 설명만 한 30분 정도 쭉 해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는 30분,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냥 설명만 쭉 하고 그래서 넘어가죠. 여러분들 학부 수업을 4학년 수업이면 BMS 설계라고 있죠. 어떤 대학은 그거 해가지고 설계 쪽으로 한 데 있고, 어떤 대학은 공정 쪽으로 한 데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과목밖에 없어가지고, 한 3분의 1은 공정하고 관련된 쪽으로 하고, 3분의 2는 설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의 4학년 전작가 졸업할 때 교양 수준 비슷하게 반도체 교양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야, 이런 거 있다. 가서 대학원 가서 배우든지, 회사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합니다. 네. 잠시 1시간 더 오래간만에 수업했는데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곧 실습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계하는 소자가 마스펫입니다. 정폭기는 크게 3가지인데, 직무관은 이미 사용되어 있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바이폴라입니다. 바이폴라하고 마스펫인데, 내가 정폭기만 만든다 할 때는 사실 바이폴라를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성 같은 게 트랜스 컨덕턴스가 크기 때문에 특성 좋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애널로그 디바이스는 단품으로 만들 때는 거의 바이폴라로 만듭니다. 이제 이 마스펫으로 만들 때는 다른 디지털 칩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펫을 사용해가지고 애널로그 헬을 구현하는데,
우리 실습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스펫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뭐라노? 사용되는 소자에 의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이 구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자, 볼까요? 금속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맞습니다. 필드 이펙트. 필드 이펙트가 뭐냐면 이게 플러스가 오면 되죠? 마이너스가 몰리죠. 이게 바로 필드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면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여기 플러스를 올면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포지티브 오면 네거티브 온다. 그래서 필드 이펙트.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쓴 겁니다. 마스펫이. 자, 아까 강된 박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강된 박사님 때 왜 1920년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근 몇십 년 동안 참고에 있었냐면,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이게 그림을 내리고 줄이 쫙 그려져 있죠. 실제로 여기는 경계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휴전선처럼 철조망 딱 쳐져 이렇게 매끈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매끈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강된 박사님이 요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댕글링 반드 또는 볼컨 볼 이런 거 돼가지고 등등해가지고 그런 걸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진짜 메탈,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이게 메탈에다가 마이너스를 걸면 되죠? 당연히 똑같은 양의 포지티브 차지가 몰리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마스펫에서 동작 걸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피모스 같은 경우는, 피모스가 뭐죠? 홀이 일렉트론보다 많은 경우를 우리가 P타입이라고 하고, 일렉트론이 홀보다 많으면 N타입이라고 하죠. 즉, 여기서는 P타입은 무슨 뜻이냐면, 홀이 일렉트론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메탈에다가, 뭐죠? 전압을, 포지티브 전압을 걸어주면 되죠. 전자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동작을 예를 들면, 이게 문턱전압인데, 게이트에 걸린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걸리면, 여기 바로 밑에 굉장함에 있는 전자가 모여서 이 전자의 농도가 P타입보다 전자의 농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N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라고 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반전창이라고 하죠. 즉, 뭡니까? P타입이 N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기 전압은 되게 문턱전압인데 여기에 뭐 0.3도 있고 보통 요즘은 0.3부터 0.7까지 왔다 갔다 우리 조절할 수 있는데 요 값보다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 P타입이 여기는 전자가 많아서 여기는 바로 N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강된 박사님이 한 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게 아무리 전압을 걸어도 이게 잘 형성되질 않았어요. 형성됐다 안 됐다는데 왜?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경계물의 인터페이스가 매끈하지 않았어. 됐는데 그 매끈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전압 0.6이나 0.7보다 높은 전압을 딱 가게 되면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즉 요 레이어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홀의 개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인버전 레이어입니다. 자, 요게 기본적이라면 자, 이거는 아직도 마스펫이 아니죠. 여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스하고 드레인을 뺀 겁니다. 연결해준 겁니다. 자, 여기인데 소스는 뭐죠? 원천이라는 거죠. 뭔가 흘러나오는 거고. 드레인은 뭡니까? 빼주는 겁니다. 게이트는 뭐죠? 문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문을 열어야 되죠. 즉 여기 걸린 전압, 문을 뭡니까? 전압을 걸었다 소리는 문이 열렸다는 소리고 전압이 낮다 소리는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작 원리만 이해하면 이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전자가 어디서 오냐? 소스에서 흘러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게이트 역할은 문턱 전압보다 높은 게 되죠? 문이 열렸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 게이트 전압보다 낮으면 문이 닫혀서 문이 닫히면 못 나가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서브스테이트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기판이라는 거죠. 그게 동작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면 뭐죠? 게이트, 옥사이드 이런데 여기다가 뭘 다른 겁니까? 소스와 드레인을 단 겁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는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즉 문턱 전압보다 높게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모여서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소스와 드레인을 걸어줘서 이제 소스, 게이트, 드레인, सब스테이트가 4개의 단자를 가지는 겁니다. 즉 뭡니까?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게이트의 전압을 얇게 걸어주면 이건 다 P타입이죠. 그러면 NPN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안 흐르죠? 다이오드 적방향 전압이 걸리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문턱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높이면 여기 밑에 어떻게 되죠? N타입 바뀌죠? N타입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N 연결되죠? 자, 앞에 그림에서 보세요. 여기 뭡니까? 문턱 전압을 높이면 여기 N이 바뀌는 된 겁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 전압을 높이면 N 플러스 NN.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해주면 되죠?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전압 쪽으로 흐르게 되죠? 여기다 더 높은 전압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자가 더 많이 몰리겠죠? 자, 바로 그 원리입니다. 원리는 뭐 간단한 표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의 IB 특성인데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동작된 소스를 이렇게 그라운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सब스테이트도 그라운드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이게 그리고 게이트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문턱 전압보다 낮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P타입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이거 아무 필요 없죠? 자, 여기다가 여기 0V로 걸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문턱 전압이 0.7V로 생각할 때 0.2V 정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0.2니까 이게 파지티브 좀 있으니까 전자가 조금씩 모이죠. 그런데 아직도 전자의 개수가, 홀의 개수가 낮으면 여기는 뭡니까? P타입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NP입니다. 그런데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자가 더 많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여기가 뭘로 바뀌죠? N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으로 다 연결된 거잖아요. 게이트가 할 역할이 뭐죠? 문하고 똑같잖아요. 전압을 걸어주면서 문을 열어준 거고, 열어준 건 뭐죠? 연결해 준 겁니다. 전압을 맞으면서 문을 닫게 준 거고. 자, 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그라운드 여기다 뒤에 전압을 조금 거는 겁니다. 드레인에다가. 자, 이제 요 상황은 바로 요 상황입니다. 즉, 문턱 전압보다 높게 되었을 때, 문턱 전압보다 높게 되어 있으면 지금 N 플러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양쪽에 걸린 전압이 하나도 없으니까 드레인에도 전압이 0V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자, 요 상황에서 여기다가 조그마한 0.1V 정도, 0.2V 정도의 파지티브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드디어 흘러서 일로 가겠죠. 전자는 어디로 가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높은 전압으로 가죠. 전자는. 여기에 파지티브 0.1V, 0.2V 올리면 됩니까?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일로 빠지죠. 어디서? 소스에서, 원천에서. 어디로 빠집니까? 드레인은. 소스, 드레인은 그대로입니다. 게이트 역할은 뭡니까? 문을 이제 열었죠.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뭐 좀 하는 거는 이제 전압을 더 걸게 되면 이게 핀치오프 현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우리 전자로 연결이니까 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게이트에 드레인과 소스에 걸린 전압이 BGS와 같아지게 되면 전류는 쭉 전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게 트랜지스터입니다. 만약에 이게 쭉 간다면 이건 저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레인하고 소스에 걸린 전압이 요 전압 BGS-BT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되면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되면 이때 되면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겁니다. 요게 바로 마스펫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V 걸렸을 때 모이는 전자의 개수하고 5V에 걸렸을 때 전자의 개수가 어느 게 많을까요? 5V가 훨씬
이게 전자가 많이 몰려있죠. 전자가 많이 몰려있으면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죠. 저항이 작으면 똑같은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압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식을 누려야 되니까 자성으로 비례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식에서 오는 아이디는 뭘 비례합니까? 이렇게. 바이폴러는 뭐죠? 익스포넨셜 비례죠. 당연히 바이폴러가 훨씬 좋죠. 익스포넨셜 하는 거 자성의 비례는. 자, 근데 여기 이름에서 벌써 딱 느낌이 안 옵니까? 무슨 느낌? 디탈은 뭐죠? 1년입니다. 표시할 때. 디탈에는 1년이죠. 문을 닫으면 0. 열면 1. 마스펫이 어떻게 되죠? 디탈에 상당히 이름도 잘 맞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이름 질 때 아마 그분은 그걸 예상을 못했겠지만 딱 보면 보십시오. 문 닫으면 빵. 열면 1. 그래서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탁탁. 자, 이게 바로 마스펫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디테일을 배웠지만 이게 바로 마스펫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름도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자, 물론 중간에 이게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폴리실리콘으로 바뀝니다. 왜? 뭐 공정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온도 때문에 이래가서 폴리실리콘 쓰다가 요즘 다시 스로시드 볼테이지 문제 때문에 워크 펑션 디퍼런스 때문에 다시 메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펫이냐 사스펫이냐 뭐 말도 있다가 요즘은 다시 하여튼 뭐 원래 그냥 그대로 쓰자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내가 원리를 설명할 때 보면 바이폴라는 한 30분 설명, 마스펫은 10분 만에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고요. 훨씬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없는 거. 벌써 그러니까 뭐. 자, 그래서 필드 이펙트,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밑에 몰리는 전자 개수가 달라지니까 전류값이 달라지는 거고. 드레인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빠지는 겁니다. 원천에서 드레인 빼주는 겁니다. 드레이니지가 뭐죠? 하수구입니다. 명사입니다. 드레인은 빼다 이 뜻이고. 문.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파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없죠.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스가 뭐냐 이거죠. 자, 이것도 교과서 했는데 잠깐 내가 소개해드릴까요? 저 아까 뭐 P 스파이스가 H 스파이스가 뭐냐고 물으신 분도 계신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스파이스가 1980년대에 소련의 스파이 KGB의 첫 번째 탈취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설계를 어떻게 했냐, PCB에 꽂아서 설계하다가
자, 스파이스는 회로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디지털을 설계하는 데는 또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시뮬레이션 툴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회사에서 우리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공정을 막 칩을 만들고 막 만들고 온도 만들고 멜도 만들고 계속 만들다 보면 칩이 좀 어떤 좋아지 조금씩 그 어떤 값의 변동이 있겠죠. 따가지고 스파이스 결과들으면 야, 너 잘못 만들어서 할 정도로 스파이스가 정확합니다. 다만 너무 정확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TR을 수천 개 썼다가는 정말 제품론데 시뮬레이션 끝났는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한 회로, 엘로브 회로 정도를 시뮬레이션 데 사용합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는 사용했다간 아마 20만 개짜리 칩 하나 설계해가지고 스파이스로 돌리려면 글쎄요 뭐 타이밍의 그 트렌드가 있으면 아마 내가 죽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정확합니다. 자, 스파이스 약자는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즉 1960년대쯤 UC 버클리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이 칩이 막 되니까 이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설계하는 방법이 없네 해가지고 UC 버클리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1970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했죠. UC 버클리는 이 포를 만들어서 공짜로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져가가 다 써라. 여기는 뭐 저도 이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이 정도의 수식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안에서 우리가 딱 두드려 앞에서 수학 계산하는데 그 수식 안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가 있으면 딱 치면 자기는 안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그 계산하는 원천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다 줬습니다. 회사는 가져가서 그걸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스파이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피스파이서는 PC데스크라 해가지고 트랜지스터가 100개 정도 아주 간단한 걸 설계할 때, 즉 학생들이 실습용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용으로 개발돼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회사에서 피스파이서라고 붙인 겁니다. H스파이스는 전문가용입니다. 트랜지스터 개수에 제한이 없고 아주 정확하게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UC 버클리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코어만 자동차 같은 면 뼈대, 뭐 유리 이런 건 다 줬죠. 그러다가 가져가서 회사는 뭡니까? 트렁크의 모양도 약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엔진 사이즈를 약간 크게 하고 작게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UC 버클리에서 쉽게 말하면 엔진 사이즈도 3300 엔진씩 딱 넣고 뼈대하고만 딱 준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가져가죠. 뭐죠? 유리 창문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트렁크를 이렇게 바꿔보기도 막 바꿔가서 판매합니다. 그게 뭐 P스파이스, A스파이스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다가 지금 다 죽고 지금은 거의 P스파이스 실습용하고 H스파이스만 남았습니다. 그게 스파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는 아직도 UC 버클리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공짜로 풉니다. 가져가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상품을 합니다. 왜 공짜냐? 근데 돈은 누가 벌고 있습니까? 실제 미국 회사 다 벌고 있어요. 우리 다 사놨습니다. 이 스파이스 한 카피 얼마 됩니까? 여기 한 10만 달러 할걸요? 그래서 회사에서 UC 버클리에다가 연구비 주고. 자, 이게 또 얼마냐면 1980년대에 소련의 KGB가 이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왜? 이게 없으면요,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없을 때 회로 설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빵판 알죠? 빵판에다가 없습니다. 연결해가지고 해보고 측정 따보면 아니야. 다시 빵판에다 장도 바꿔보고 또 해가지고 또 하면 아니야. 그 장도 바꿔보고 트랜지스터 바꿔보고 또 곱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다 이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착착. 어느 게 속도가 빠를까요? 어느 게 더 복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아폴로도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아마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아폴로는 더 빨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풀렸죠. 지금은 이제 다 풀려가지고 다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UC 버클리가 대단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이 처음에는 개발되면 점점 작게 만들어주에 따라서 이 수식들이 계속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들 배우면 이런 수식을 배웁니다.
다 전자력 수업 시간에 보면 마스펫 수식이 이거 보죠. 이건 왜 학교에서 학부 수준에서는 요 수식 가지고 원리 설명이 가장 좋으니까 이걸 쓰는 건데, 이건 사실 1970년대 수식입니다. 지금 10나노, 60나노 공개는 이 수식이 맞질 않아요. 그러나 왜 1970년대에 아주 클 때, N이 클 때는 요 수식이 잘 맞는데 이 수식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그런 다음에 회사 가서는 지금 10나노 배우는데 이 값, 이게 자성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 그런 것들을 UC 버클리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회사에다 줍니다. 그럼 회사는 그걸 받아서 쓰고요. 그래서 회사도 보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 그 파라메터를 찾아내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파이스입니다. 스파이스는 실제로 내가 회로를 직접 빵판에 꽂아서 해보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빵판 딱 해가지고 빵판을 비교하면 빵판을 먹고 잘못 꼽았다 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정확한 대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굉장히 큰 회로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전자회로, 나 같은 경우는 전자회로 하면 내가 3학년에서 전자회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반드시 숙제를 해줄 때 숙제를 주고 손으로 푼 거하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이 비교하도록 숙제를 냅니다. 뭐 난 개인적으로는 스파이스는 거의 군에서 말하는 소총 수준이 아닌가. 해군이든지 공군이든지 육군이든지 다 소총 사격은 다 봤죠. 가가 아닌가 싶어요. 왜? 전자회로가, 전자과에서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통신을 배우든 전자기학을 배우든 뭘 배우든 뭘로 표현합니까? 회로로 표현합니다. 회로를 표현해야 뭔가 잡히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전자기학을 배워가지고 그 배운 개념을 회로로 표현하고, 통신을 배워가지고 그걸 그 이론을 회로로 표현하면 전화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로로 표현하면, 회로로 표현한 다음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가장 유용한 툴이 바로 스파이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딴 대학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코타 높은 불란서도 그냥 갖다 쓰는 거 보면 바로 이게 스파이스입니다. 그래서 H 스파이스, P 스파이스는 그 회사에서 가져가지고 용도에 맞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P 스파이스는 있습니다. P 스파이스 이런 거 다운받으면 스파이스 파라미터 간단한 게 할 수 있어요. 학생용 버전. 네, 학생용 버전. 그건 TIB 수가 30개로 제한됩니까? 그럴걸요, 아마? 뭐 30개 정도면 어느 정도 해보는 실습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파이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볼까요? 책, 여기 있어요. 책을 봅시다. 예. 자, 이 스파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로를 이제 컴퓨터 엔코소토를 쓰도록 방법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이런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입력에다가 내가 어떤 원하는 파일 걸렸을 때 출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얘기죠. 그걸 이제 표현한 방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의 저항이죠. 저항은 반드시 앞에 R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스파이스가 얘는 저항이다라고 딱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 N1, N2는 노드입니다. 저항은 반드시 되죠. 양쪽 두 군데 연결되죠. 그래서 N1하고 N2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네이머는 여기다 네이머인데, 네이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렇게 뭡니까? 화살표가 뭐죠? 이건 무슨 표, 이건 뭐 표랍니까, 이거? 갑자기 이건 뭐로 그죠? 요 안에 드는 건 뭐죠? 삭갑된 표 안에 드는 거는 꼭 표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 보통 일반적으로 애너네트워크가 이렇게 저항값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자, TC1, TC2는 뭐냐면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는 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회라고, 기판하고 저항에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항값에, 열이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는 N1하고 N2 사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개수. 보통, 개수이고, 저항의 선폭, 요건 한데, 요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게 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다 뽑은 값 사용하죠. C는 뭐냐면, 저항하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기판을 지나가면, 반드시 커패시턴스는 존재합니다. 커패시턴스는 뭐냐면, 컨덕터와 컨덕터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으면, 다, 커패시턴 존재합니다. 자,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사람은 모양은 컨덕터입니다. 컨덕터죠. 공기가 뭐죠? 인슐레이터죠.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사이에도 커패시턴스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값이 무지 작아요. 즉, 커패시턴스가 뭐냐, omnipresent라. 즉, 커패시터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항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 연결돼서 여기에 뭔가 커패시터 있을 텐데, 그게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 크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하고 나 사이에는 커패시터 값이 얼마 정도 되나? 대충, 여기 나하고 요즘 되면 한 3배 정도, 3분의 1 정도, 이제 3배 정도 크겠네요. 근데 그 커패시터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면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이 뜻입니다. 1, 2, 100옴. 첫 번째가 R1이란 여기 R1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R1 저항은 1하고 2하고 연결되어 있고 저항값은 100옴이다 뜻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도 예제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는 RC1은 12번하고 17번 사이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값이 1K이고, TC1은 0.01, TC2는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 스파이스 내부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값의 계산은 수식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TC1하고 TC2가 보통 표시하지 않으면 0입니다. 0이면 되죠.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계산해 줍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바뀌는 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스파이스가 그 저항에서 흐르는 온도가 변하는 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얘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실습을 해보면 금방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패시턴스는 반드시 앞에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도 N1, N2 똑같고 얘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거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버클리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예측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더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저항 딱 표시했는데, 아니야, 이런 변수가 더 있어야 돼라고 하면 UC 버클리에서는 변수를 바꿔줍니다. 자, 이게 커패시터 네임이고, 크기고, TC1, TC2.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문장, IC, 이니셜 해가지고 뭐냐면, 커패시턴스는 뭐죠? 물통이니까 초기에 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물통이 비어있냐, 얼마나 차있냐, 즉, 초기 전압을 표시해야 됩니다. 커패시턴스는 뭔가 내가 저장하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 시작할 때 시점에서의 전압을 표시해요. 그게 바로 IC입니다. 저항을 저장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값이었는데, 커피센서는 IC가 초기 전압값을 표시해줍니다. 나머지는 병렬 개수고, 온도 차이다, 폭,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 보면, 원투 사이에 100피코 페럿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P자 빼보면, 100펜토 페럿입니다. 100페럿입니다. 100페럿. P, M, 뭐죠? K, M, P에다 G? G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고. 대문자로 가면, 대문자 쓰면 높은 거, 나쪽에 보면 P, F 되면, 시험에서 3성, 6성, 그 다음 9성, 12성, 15성 이렇게 되는 거죠. 18성은 아토 되겠죠. 자, 여기도 어떠냐면, 12, 17 사이에 10피코 걸렸고, 커피 센서가 3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실습입니다. 인덕터도, 여기 커피 센서와 같이, 여기도 인덕터죠. 여기도 똑같이 인덕터도 초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왜냐하면 인덕터도 뭔가를 저장하니까 전류값을 여기에 표시됩니다. 요거는 개수가 되겠죠. 자, 인덕터의 저항값인데, 여러분, 인덕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덕터는 전선에 전선이 코일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저항값이 굉장히 작으니까 저항값을 무시해 주시면, 사실은 거기도 저항값은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특히 고주파 100기가, 70기가 주파수율이 되면, 그 저항값도 특성을 영향하기 때문에 저항값을 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70기가 지금 자동차에서, 혹시 난 아직 그런 자동차인데, 요즘 자동차 좋은 거 있으면 앞차하고 간격이 막 엑셀을 밟다가도 악사하고 간격이 되면 차가 지가 알아서 속도 안 내게 해주는 거, 그런 차, 내 차는 그게 없는데, 거기에 72기가짜리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앞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앞차하고 지가 딱 재가지고, 거기 가서 되면 내가 아무리 엑셀러를 밟아도 차가 속도를 못 내게 합니다. 그때 레이더에서는 그게 72기가입니다. 그렇게 72기가 정도 되면 사실은 인덕터의 저항값도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보통차는 2기가, 3기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주파수가 점점이니까. 2년 전인가 미국 한 회사에서 FCC, 연방 전파국에다가 FCC가 페더럴 무슨 커뮤니케이션 커미티인데 뭐라고 신청했냐면 100기가대 주파수를 사용하겠다고 사용 허가서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몰라도 100기가대에 동작하는, 120기가대에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면 되죠? 120기가에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을 만들면 반드시 그걸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으로 신호가 날아가는 거 아니죠? 자, 그때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덕터. 그 다음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기회를 보면 여기 아노드고 캐소드고 이렇게 되죠. 자, 다이오드 이름. 다이오드는 반드시 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N 플러스 P 플러스. 이 노드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반드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죠? 이건 필수 항목입니다. 왜?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면 다이오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다이오드 수식을 좀 더 해석하면 수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 걸린 전압에서 thermal voltage에다 배수에 따라서 exponential 변합니다. 이 IS가 또 확대하면 JS의 면적이 곱해집니다. 이 JS도 여러분들 수식에서 보면 또 수식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자, 이 JS라는 변수는 삼성 다르고 하이닉스 다르고 TSMC, 인텔 다 다릅니다. 왜? 회사마다
N 플러스 P 플러스 정치를 만드는 방법 또는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이 JS에 들어가는 수식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모델 안에 이런 값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델은 여기 삼각형이 이게 해시한 데 있고 반대로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삼성 같으면 여기 딱 되면 이 수식을 풀어내는 데다가 변수들 값을 딱 주면 삼성은 뭐 1, 2, 3, 4, 5라고 되면 인텔 같으면 1, 0, 2, 4, 5 이렇게 되면 값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즉 내가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 다이오드 안에 수식을 스파이스가 계산하는데 수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상수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수값들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 걸 사용하면 삼성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삼성에서 주는 걸 제공해서 써야 되고 TSMC 걸 쓰면 TSMC 그래야 정확하죠. 근데 보통 이제 P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다운받는 거는 그냥 아주 제너럴하게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칩을 만들 때 이렇게 삼성 회사 걸 사용한다, 하이닉스 걸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이닉스에서 제공한 파라메터, 즉, 요 이름을 요 안에 주면 이제 안에서 계산한 그 파라메터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고 인덕터하고 커패시는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는데 그것도 뭐죠? TC1, TC2 해가지고 간단한 수식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이오드는 이 JS를 만드는 수식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상수값이 다 다른 거죠. 물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다이오드 특성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뭐 삼성 거랑 이런 건 아닙니다. 삼성은 뭐 요 정도 되면 인텔은 뭐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차이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바로 값을 그게 다이오드 파라메터 세트, 파라메터 세트를 가져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다이오드는 뭐죠? 원투는 다이오드 1. 다이오드 1이 이게 만약에 삼성 거면 삼성에 있는 변수값들이 오고, 여기 만약에 인텔 거 같으면 인텔 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걸 불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리어는 여기 면적입니다. 뭐, 면적을 줄 수 있는데, 저 면적을 주는 이유는 또 여기 적어놓은데, 접합의 주변 길이. 아까 레이아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 면적인데, 주변 길이에 따라서 그게 뭐, 커피스턴스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주변 길이, 그 다음, 다이오드의 폭, 이런 것들 다 주는 건 뭐냐면, 다이오드에, 여기 안에 수식에 보면, 이 수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길이. 그래서 레이아웃 할 때 다이오드 면적을 내가 이렇게 딱 그렸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면적이라도, 커피스턴스 값이 달라요. 그런 걸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게 주변 접합 길이인데, 실제 레이아웃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내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주파수가 엄청 높다. 그리고 막 100기가를 동작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모양을 다르게 했다면 이때는 이 값을 다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정확하게 계산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되죠? D1, D2 다이오드 1 다 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이오드 좀 큰 거 쓰면 면적, 여기 보면 자, 이게 다이오드 모델이 있고 여기다가 크기를 표시하는 거죠. 여기 뭐 초기 전압값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값은 요 수식이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도 보면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바이폴라는 반드시 Q로 시작합니다. 근데 바이폴라는 왜 Q가, B가 이거 Q인지 모르겠어요. R, L, C 다 D, 그 다음 마스페트 M으로 시작하는데, 바이폴라는 Q야. 그냥 아무리 뒤져봐도 왜 바이폴라는 Q로 시작하는 데서 내가 못 찾아봤어요. 그것도 뒷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것도 혹시 개발하신 분, 좋아하시는 여학생 이름이 Q로 시작했나? 자, 바이폴라에 되면 Q로 시작하고 또, 뭐죠? collect, base, emit 이렇게 순서로 연결됩니다. 바이폴라는 노드가 세 가지입니다. 자, N에서는 기판 노드인데, 기판 노드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 안에서 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N에서 넣었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도 이름이 들어가죠. 바이폴라도,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수식 굉장히 복잡죠.
수식이 엄청 복잡습니다. 실제 집안에 보면. 그 계산해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요즘 한 60나노 정도 되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변수가 거의 한 4, 50개 들어갈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변수가. 그럼 우리 뭐가 됩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그거 새로운 공정이 개발됐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10나노 공정을 딱 개발하면 요 필요한 바이폴라 또는 마스펫 또는 다이오드에 필요한 파라미터만 뽑아서 정리하는 팀이 한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이라든지 소자 디바이스 전공한 박사들입니다. 적어도 몇 년에 걸쳐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그 값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공하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스파이스를 하게 되면 삼성에서 만든 TR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것도 에리어인데, 에리어는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폴리에 옆에 있는 M 플러스 P 플러스 정션 넓이 이런 것들을 다 뭐 예측해주면 그거는 페리페리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런 예제에서는 보면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파수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배우시고, 이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해서 정확하게 하면, 혹시 회사 가서 100기가짜리 칩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또 다른 변수를 이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새롭게 모델링 해가지고, 여기 없는 걸 이어가지고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거기 가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자, 읽어볼까요? Q1은 컬렉터 베이스가 1, 2, 3이고 모델 1이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Q10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PNP이며 여기 PNP가 모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리어는 1.5 즉 파라미터에 들은 거에 뭐든지 곱하기 1.5를 해서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자, 마스펫은 좀 더 복잡죠. 마스펫의 이름이 M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레인, 게이트, 소스, 서브스트레이트.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도 번역 없으면 그냥 얘는 소스하고 같이 인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길이, 랭스, 위트, 그 다음 뭐 드레인 면적, 소스 면적, 많죠. 접합 길이, 뭐, 타스미 에날리, 저항값, 거의 나는 여기까지는 사용해봤는데, 이 밑에는 사용 안 해봤는데. 회로와 다이오드의 뭐, 병리자, 트랜지스터 개수, 뭐,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이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탁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실제 레아웃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레아웃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됐네. 여기 있네. 쏘 드리면, 이게 메탈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실리콘하고 만납니다. 만날 때 실리콘, 알루미늄의 저항값이 없습니까? 저항값이 존재하죠. 컨택하면 컨택에도 저항값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여기다 다 표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선 연결하지만 실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이런 여기 컨택을 하게 되면 이게 금속이 여기 실리콘하고 만날 때 실리콘의 금속 라인의 저항값, 여기는 컨택의 컨택 저항값, 보통 알루미늄하고 N 타입의 M 플러스 컨택이는데 1/1이면 약 60옴 per 스퀘어. 이게 한 개의 저항값 60옴 정도 됩니다. PMOS P타입은 여기 한 90옴 정도 되고, 그게 1/1이 됩니다. 즉, 컨택의 크기가 1마이크로 2마이크로일 때, 옛날 기억으로 따지면, 그때 옛날 진짜 15년 전 얘기니까 뭐, 저항값을 그려줘. 그런 걸 다 이거 정확하게 이어주면, 이렇게. 근데 뭐, 여기 저항값이 오케이다. 여기 100옴? 무시. 하여튼, 여기 보면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필요하냐?
실제로 100기가라든지 정확하게 하게 되면 다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제에서는 없지만 요것들은 나중에 회사에 가서 아마 회사가 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M1은 드웨인 게이트 소스하고 습스테 모델 1을 사용한다는 거고, 여기도 쭉 따라 이거는 N타입의 파라메타가 N타입이라는 걸 쓰고, L하고 W가 랭스는 2고 W는 10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화론.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점심을 먹고 갔다 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걸로 하죠.